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넥스트를 지향하는 황기산 원장입니다. 방금 제가 그 쓰레기 대한 단신도 올려드렸고요. 지금은 좀 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좀 있는데, 요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군요. 2013년도 자료입니다. 정부 자료고, 제가 좀 더 최신의 자료를 찾았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2013년도 자료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얼핏 보니까 그냥 부담 없이 같이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요. 다만 베트남이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에서 1년만 살아보시면 이렇게 베트남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1년만 살아보시면은 이 베트남에가 얼마나 이 쓰레기 처리 분야가 폐기물은 물론 특히 수처리 분야라는 것은 이제 워터 퓨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산업용 수처리 분야, 또 가정용 수처리 분야 등 이 분야는 베트남에 기술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미약하고, 그래서 모두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기술을 가져오길 원하는데, 독일 쪽이 이게 강하잖아요. 원래가 이 쓰레기 분야는 독일 쪽은 좀 기술이 비싸고,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오기를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베트남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각 도시들 정부, 도시 정부들, 지방 정부죠. 일종의 하노이 정부, 호치민 정부, 다낭 정부, 기타 각 성들, 지방 성들도 이거 다 기술을 원하고요. 쓰레기 때문에 베트남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처리를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쓰레기 같은 짓을 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좋은 일만, 깨끗한 것만 해서는 돈 벌기가 힘든데 쓰레기가 돈이 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보면 베트남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목차를 보니까 대강 같으면은 거창하게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 경제를 다 파악했군요. 네. 환경에 대한 법률까지 보고, 폐기물 분야, 수처리 분야, 네, 중요하죠. 산업 폐기물 심각하고, 의료 폐기물은 더욱더 엉망입니다. 제가 의사니까 한국은 요즘 의료 폐기물 요거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하는데 베트남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데나 주사바늘 막 버리고, 주사바늘 같은 거는 특히 예를 들면은 찔리는 거지 않습니까? 바늘 함부로 버리면 찔리죠. 제가 베트남 병원도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는 이거 제가 엄격하게 다루고요. 그럼 다른 데 이렇게 막 가보면은 다른 병원에 막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바늘은 원래 이렇게 별도의 이제 통에다가 바늘이 이렇게 찔리는 거니까 꼭 바늘은 캡을 씌워야 되고, 또 바늘을 넣는 전용 깡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서 별도로 폐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그걸 모르니까 베트남에서는 막 버리니까 아무데나 버리는데 그거를 손으로만 만지려고 그러고요. 근데 또 맨발로도 잘 남기잖아요. 베트남은 맨발로 막 아무데나 막 당기는 습관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이 돼요. 저거 발에 찔리지 않나 저거? 발에 찔리면 어떡해요? 남한테 쓰던 주사바늘을 발에 찔리거나 손에 찔리면은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감염 위험이 큰데 아직까지도 그런 개념이 좀 발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이 그러한 이 폐기물, 의료 폐기물을 비롯해서 폐기물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이나 어떤 규칙이나 프로그램이 없느냐 하는 게 아니죠. 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베트남 제대로 따르면은 바늘 같은 것도 다 통이 따로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거기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병원도 있어요. 또 관리 감독을 하니까
근데 조금만 이렇게 관리 감독이 소홀한 어떤 틈이 생기면 뭐 관리들이 그 모든 거를 다 일일이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새는 데가 있는 겁니다. 베트남은 결국 그러면은 있긴 있으나 시스템은 있긴 있으나 관리 감독이 소홀한 곳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다. 또는 시스템이 빈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 분야도 심각해서요. 날이 갈수록 대도시는 날이 갈수록 이 대기 오염이 더 심각해지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가 많아지고요. 오토바이가 문제입니다.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를 이 동남아의 특성이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는 이기통이잖아요. 에너지가 불완전 연소가 되죠. 휘발유가 완전 연소가 안 되니까 시커먼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베트남인들 보고 그러면 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말고 그 저기 대중교통 이용하든지 좀 하라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첫째, 동남아다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베트남이 특히 대중교통이 좀 시원찮습니다. 고위 관료들을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제가 이제 외국인이니까 자기네들 그거를 이제 좀 속으로 좀 조금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보고선 대중교통 잘 돼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대중교통 타보래요. 예를 들면은 버스. 네, 저 인정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 호치민 같은 경우에 버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값도 되게 싸고 그리고 잘 이렇게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해. 한참 기다려도 잘 안 와요. 물론 요 앱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갖고 언제 오는지 한국같이 다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어떤 버스가 어디로 지나고 있고 언제 오고 내가 그러면 다 이게 인터넷으로 관리가 돼야 정보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부족해요. 대수 자체가. 버스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택시 비싸잖아요. 여기 사람들에게. 그죠? 비싸거든요. 여기 사람들 타기에는 외국인이 타기에는 뭐 그냥 우리가 택시 타기에는 별로 안 비싼데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니까 베트남 현지인들에게는 비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하철 없잖아요. 지하철 없어요. 지하철 없습니다. 골 때립니다. 여기 그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지하철 골칫덩어리입니다. 왜냐? 지하철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이라기보다는 이게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갖고서는 그 고가철입니다. 고가철. 우리나라 고가도로 같이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고가도로 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사실은 저는 맨 처음 왔을 때 그게 저기 고가도로 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지하철 같은 거래요. 도시철도. 그것도 협궤. 우리나라에서 쓰는 선진국에서 쓰는 그런 이렇게 폭이 넓은 전동차가 아니라 협궤입니다. 좁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늘 높이 이렇게 지어놨는데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하노이에 짓고 있는 그것이 상태가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예요. 짓고 있는데. 근데 여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10년 전부터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똑같다는 거예요.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 친구들한테 만나기만 하면은 베트남 공무원 친구들이 하여튼간에 지금 물어보기만 하면은 답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자본을 빌려오고 베트남 정부에서 중국 자본을 갖고 오면서 중국 자본 갖고 오니까 중국 건설사에게 이거를 맡긴 거예요. 하청을 맡겼더니 10년 내내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거기 다들 걱정합니다. 그 하노이 시청에서 이제 걱정이에요. 뭘 걱정하냐면은 이게 10년 전부터 똑같이 짓고 있는데 진척이 없는데 돈은 엄청 들어가고 애당초 예산보다 10년 전에 그 짜였던 예산보다 지금 최소한 5배 이상 예산이 증가했고요. 돈이 더 들어갔고. 근데 이게 중국에서 빌려오는 돈이거든요.
다 갚아야 됩니다. 베트남이 중국에다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안로는 제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그런데 중국에다 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중국 건설사가 그 하청을 맡은 건설을 맡은 중국 건설사가 질질질질 10년째 걷고 있는 겁니다. 돈만 더 많이 빚만 지고 있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진짜 걱정거리가 바뀌었어요. 하다못해 작년이나 재작년만 하더라도 어떤 걱정이었냐면은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거 언제 완공하나? 이거 지하철하고 이거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왜냐면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길 막히죠. 대기오염 증가하죠. 사고 나서 죽죠. 오토바이 막 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도시 한가운데에서는 하노이 도시 한가운데에서는 교통이 정체되니까 그저 한 30-40km, 40km 달리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또 막 달리다 보면 사고 나고 그죠. 오토바이들 또 막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깔짝깔짝 대면은 뒤에서 트럭 같은 것들이 그냥 신경질 나면 오토바이를 밀어버리거든요. 확 그냥 밀어버립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잖아요. 그리고 트럭 도망가고. 네. 그러니까 재작년이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하노이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걱정거리가 이거 언제 완공되나 이거 써야 되는데 했는데 이제 바뀌어갖고 걱정거리가 뭐로 바뀌었냐면은 이거 큰일이다. 이거 완공되면 더 큰일이다 이거. 이게 완공이 되면은 너무나 10년 동안 오랫동안 지어갖고 낡아갖고서 완공되기도 전에 낡아서 고가도로가 너무 높고 잘못 설계가 되어서 위에가 철도가 지나가면은 이거 무너지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거. 무너지면은 이게 그 하노이 중심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동부터 낀마까지 해서 리퉁키엣이라고 하노이 그 중심가까지 이게 다 쭉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도시 한가운데로 그 대로 한가운데로 있는 그 고가도로 위에 있는 그 철도에서 지하철이 철도가 그 전동차가 밑으로 추락하면은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다 죽게 생겼다. 한마디로 하면은 대재앙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노이시 정부가 예측하는 이거 그 10대 10가지 대재앙 중에 하나가 이거 그 무너지는 것이다. 아직 완공도 되지도 않은 그 도시철도 안으로 밑으로 떨어져 무너지는 것이다가 그게 10대 대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하는. 그러니 여기 교통부 장관들 이런 분들이 최근 국회 나가서도 제가 듣기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대답을 못하고 다들 그냥 이렇게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다가 아유 이거 너무 골치 아파서 이거 우리 세대 해결 못할 것 같고 다음 세대 나가야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아니 지금 해결 못하고 10년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를 그러면 언제 해결할 거냐.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거 진짜 골치 아프다. 이게 관련자들도 많고 베트남 정부가 좀 부패했잖아요. 이게 너무나 복잡하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해갖고 부패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죠 대놓고. 그러나 속으로는 다 알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재직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 상태로는 해결을 못한다. 그냥 제가 이거를 해석해드리자면은 지금 관련자들이 다 죽어버려야지. 이제 은퇴해버리고 벌써 은퇴했겠죠. 일부는 은퇴했겠죠. 10년 전의 일이니까 많이 은퇴했겠죠. 그 사람들 더 은퇴해야 되고 다 죽어버려야지. 그 다음에는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하느냐. 응? 이유는 이렇습니다. 쓰레기 얘기하면서 갑자기 무슨 고가철도 얘기 왜 하냐. 그거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저 같은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베트남이 이렇구나.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목차를 볼까요? 표도 참 정리가 잘 돼 있네요. 그래서 경제, 사회 지표 변화까지 있고 환경 관련 예산까지도 조사해놨고 베트남 급수 문제, 수돗물 문제 심각하죠. 이 수돗물이 여기는 물이 우리 한국하고 다릅니다. 금수강산, 한국을 금수강산이라고 왜 하는가 했더니 하노이 와서 보니까 베트남 와서 한 3년 살아 보니까 왜 한국이 금수강산인지 물이 좋다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다음. 자, 쓰레기를 통해서 보는 베트남 경제 및 환경을 보겠습니다. 경제 현황. 베트남은 20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여기는요, 미들 투 로우 클래스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중하위권입니다. 중하위권. 소득 기준으로 볼 때. 국민들이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중하위권인데,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장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는 신흥 부자들이 급증하고 여기 부자들은 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또 가난한 사람들은 또 엄청 가난합니다. 대부분은 가난하죠. 막 뒤섞여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뒤섞여서 같이 돌아가는 곳, 그것이 베트남입니다. 산업 구조의 경우는 농업이 원래 높았는데 점점 서비스업도 비중 높아지고 있고 공업 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농업의 그 비중이 아직도 높죠. 아직도 높아요. 그래요. 네, 쭉 보십시오. 중요한 경제 사회적 지표는 다 좋습니다. 좋아요. Not bad. 실업률은 좀 높아요. 여전히. 특히 청년 실업률은 심각합니다. 대학교 졸업해도요,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취직이 왜 잘 안 되냐고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경제는 발전하는데 아직 그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외환 보유고는 이때는 좀 어땠는지 모르는데 최근 2018년도 외환 보유고가 대여섯 배 이상 갑자기 증폭증했습니다. 작년까지 안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외환 보유고가 막 늘고 있습니다.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어디서 쏟아져 들어오느냐? 첫째, 수출이 잘 되고요. 베트남 수출 잘 되잖아요. 미국에서 많이 사주죠. 그죠? 베트남을 팍팍 지원해 주잖아요. 중국을 견제하려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외화들이 한국에서 물밀듯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물론 미국으로도 많이 돌아가고 선진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 빼서 베트남으로 옮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제가 여기서 볼 때 이거 웬일이야, 불안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좋습니다. 베트남에 오십시오. 다음 페이지. 그림 있네. 그림 1-1.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합니다. 이거 최근 더 급증합니다. 이거 엄청 들어옵니다. 엄청 들어와. 베트남은 개방 경제 체제에 맞아요. 네. 여기서는 최고로 많이 투자 들어오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트남하고 EU 간에 유럽 연합이라고 그러나요? EU를 갖다가 EU와의 그 프리 트레이드 FTA 자유무역 협정이 곧 발효될 예정입니다. 체결된 지는 몇 년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유럽인들이 더 유럽 투자와 유럽
그 사업가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네. 한국이 1등입니다. 한국이.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는 한국이 1등이고 일본이 2등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순위로는 호치민이 1등이죠. 호치민이 1등이에요. 네. 거기 보면은 붕따오는요, 호치민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이거 광역 호치민을 보면 돼요. 붕따오도 다 호치민이에요. 그래서 호치민, 하노이 이렇게 보면 돼요. 동나이도요, 호치민이에요. 예. 옆에 붙어 있어요, 그냥. 동나이 가면은 한국인 기업도 많고요. 빙정도 뭐 다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불렀는데 또 나오네? 네. 잘못 눌렀습니다, 제가. 네. 자, 환경 문제와 직면한 과제 보겠습니다. 목표 달성의 어려움. 왜 어렵겠어요? 너무나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대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하노이가 원래 이렇게 안 컸습니다. 지금 하노이가 인구가 통계 잡히는 것만 한 1000만 명 돼요. 1000만 명, 하노이 인구가. 근데 더 늘고 있죠. 통계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폭증합니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점점 하노이시가 커져요. 막 팽창합니다. 옆에 있는 그 광역, 옆에 있는 광역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위성 도시들. 위성 도시는 없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옆에는 위성 도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무슨 옆에 서울 옆에 분당 있고 뭐 수지 있고 일산 있고 이런 도시라기보다는 하노이 옆에 있는 그냥 위성 시골들, 네, 시골들이죠. 시골들로 옆에 있는 시골들로 그 하노이 시골 점점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처리가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막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급격한 성장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부산물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이 이걸 처리를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기술력이 들어오고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처리해주면은 계약을 맺으면은 큰 혜택을 주겠다. 이것이 큰 혜택을 주겠으니까 와서 좀 제발 처리해달라 하는 것이 쓰레기 문제를 베트남 정부의 방책입니다. 방책.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기 수돗물도 심각한 문제인데 수돗물 처리, 수돗물 상수도 사업도 이권 사업이라서 최근 보면은 몇 년 사이에 수돗물 문제로 깜빵 간 베트남 사업가들도 있고 깜빵 앞으로 갈 사람들도 있고. 왜냐? 제대로 이거를 안 하고 돈을 떼먹으니까 수돗물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다 그렇습니다. 환경 인프라 부족하고. 네, 자, 이게 왜 또 이러냐? 네, 다음 페이지. 수돗물 공급 서비스는 열악하고요. 수돗물이 들어와도 그 수돗물의 어떤 품질을 이게 제대로 정화된 것인지 이게 제대로 이게 깨끗한 건지 안에 뭐 이상한 거 안 들어있는지 수상쩍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이 정수기가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수기 사업이 큰 돈 벌었죠. 제가 고문으로 있는 제가 견직 고문으로 있는 그 칸가루 그룹, 베트남 칸가루 그룹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칸가루 그룹이 바로 이 정수기로 떼돈을 벌었죠. 지금도 엄청 팔아요. 근데 칸가루 그룹에서 팔고 있는 정수기는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 70만 원 정도 하나?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1년에 지금도 수십만 대, 지금도 거의 100만 대 이상 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왜 이걸 이렇게 많이 파느냐?
이 물을 못 믿으니까 다 정수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업으로 성장을 했고, 물. 그래서 이제 보통 수돗물이 이렇게 하노이 도시에서 수돗물이 나오면은 그 아가씨들이나 아줌마들, 여성분들은 이 수돗물 나오는 걸로 샤워는까지는 해요. 그러나 양치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양치는 양치할 때 양치물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수돗물 안 쓰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생수물로 양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도 제가 최근에 보면은 이거 양치하는데 이거 물 사서 이거 생수통 사갖고 이거 해야 되겠네. 먹는 물인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는 물조차도 생수통도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스터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알겠습니다. 여기가 또 물이 석회질이 많아갖고 석회질이어서 그 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담아 놓으면요, 한번 담아 놓으면 이렇게 컵에다가 수돗물 받아서 한 달 지난 물이 뿌옇게 됩니다. 석회질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갖다가 정수하라고 막 그냥 먹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체 석회가 몸에 끼겠죠. 이빨 나빠지죠. 이빨에 석회 끼겠죠. 그러니까 베트남인들이 이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가 오래 뭐가 껴있죠. 지저분하게. 치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물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결석 같은 거 많이 생기겠죠. 결석. 그죠? 요로결석, 신장결석 이런 거, 덩어리들이 많이 생기겠죠. 물이 들어오니까 암에 많이 걸리겠죠. 암. 그러니까 암 발생률이 급증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물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 사업이 돈이 돼요. 물 사업.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칸가루 그룹 같이 정수기로 떼돈을 버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또 상수도 사업을 도시의 상수도, 대도시의 상수도 사업을 따갖고 거기서 돈을 떼먹어서 돈을 엄청 많이 번 다음에 깜빵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대단해. 이 물 문제, 쓰레기 문제로 이 큰 돈이 되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 많이 관심 가지셔서 오셔서 돈 버세요.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들으시고. 네. 전국에 거기 보세요. 의료기관 중 70%는 유해 폐기물 처리 소각로를 갖고 있지만 절반 정도만이 괜찮지 나머지는 엉터리다. 이런 얘기죠. 베트남은 대체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괜찮아 보여요. 예, 겉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또 괜찮네. 여기 아파트들도요. 베트남 아파트들도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좋네. 베트남 주택들도요. 이렇게 보면 좋네, 괜찮네. 상하수도 시설도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써보고 실제로 살아보면은 이게 엉터리구나. 아파트도 실제로 살아보면은 이거 틀리네, 이상하네, 이거 엉터리네. 뭔가가 다 부실해요. 살아보면은 써보면은 겪어보면 엉터리예요. 이게 베트남입니다. 아직 멀은 거죠. 선진국가기에는. 한국의 기술 지원, 한국에서 많이 와서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됩니다. 돈도 버시고. 거기 보면 수자원 고갈과 수질 악화. 원래 이 베트남은 제가 베트남 와서 감탄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가 물이 많아요. 하노이가 여기 베트남의 수도 아닙니까? 하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문으로 하면은 하네입니다. 하네. 하천할 때 하자 하고요. 우리가 안내, 내외지간이라고 할 때 내, 그죠? 그래서 하네를 하노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노이가 원래는 굉장히 물이 많다는 뜻인데 여기가 하천의 그 중심에 있다는 뜻이죠. 이 베트남은 어디를 가더라도 호수가 많고 이게 물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하여는 물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비도 많이 오고 강수량이나 이런 거는 문제는 없어요. 물은 충분하게 내립니다. 여기저기서 모읍니다. 그러나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엉터리로 되다 보니까 실제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물의 문제는 앞으로 여기도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보시듯이 약 60%는 베트남 지표수에 60%는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접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니 국가 간에 앞으로 향후 물이 좀 부족해지면 이런 나라들과의 분쟁이 예상되겠죠. 지역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하수, 또 농업에 의한 농축산, 베트남의 하노이 중심가에서조차도 하노이 한 도시 한복판에서조차도 낮에는 안 그러다가 밤만 되면 몰래 생활하수가 뭡니까? 똥물, 오줌 똥물들을 그냥 막 거기 하노이에 있는 하천에다가 막 버려버립니다. 콱콱콱 뚫어서 버려버려갖고 다음날 이렇게 가보면은 악취가 똥오줌 냄새 심하게 나고 그럼 밤에 몰래 버린 거예요. 이 심각하죠, 이거. 네. 문제. 그나마 대도시는 하노이 같은 대도시는 엄격하게 그걸 갖다가 단속을 하러 쫓아다니지만은 지방에 가면은 단속이 허술하니까 아무래도 더 수질오염이 심각할 수가 있죠. 저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물고기들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어쩔 때는 베트남 식당에서 생선이 맛있게 하거든요, 아주. 근데 고기도 맛있어요. 근데 그 생선들 먹으면서 이거 과연 먹어도 되나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강에서 잡아오는 건가 이거. 그죠? 여기 물고기들이 크고 맛있거든요. 하여간 폐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산업 폐수 문제 처리 안 되고 있고 도시 생활 폐수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대기오염 문제 보겠습니다. 대기오염 문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보십시오. 최근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폭증하고 있고요. 암센터를 더 빨리 많이 지어야 됩니다. 암센터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와서 암센터 하시면 돈 많이 벌 텐데. 화력발전소를 여기서 원래는 화력발전소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화력발전소를 이래서 좀 덜 지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대체 에너지 분야, 이른바 태양광 에너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 몇 년 지난 문제가 또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태양광 에너지가. 저기 남쪽에서는 제가 여러 번 가봤던 링뚜안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집중 지역이죠. 태양광 특구죠, 특구. 그런데 그게 효율이 떨어져 갖고 아마 좀 지나면 다른 에너지를 바꿔 써야 될 겁니다. 태양광으로 부족해요. 안 돼요. 제 소견입니다, 그냥. 자, 그러니 공공 지출을 많이 하죠. 국가 예산을 많이 쓰죠. 많이 써서 ODA도 많이 받고, ODA 많이 받으니까. 여기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예산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최근 더 많이 증가하고. 보면 2011년도 기준 보세요. 2011년도 보면은 2010년도, 2009년도도 마찬가지인데 ODA나 정부 자금이나 다 반반이죠, 그죠? 대체적으로 반반을 맞추는 거네요. 2005년도나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ODA이고 정부 자금이 한 30-40%밖에 안 됐으나 최근에는 ODA는 줄어들 비슷한 규모인데 정부 자금의 증가가 더 늘고 있군요. 그죠? 그래서 국내 자금이 전체 지출에 차지하는 비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네요. 좋은 거죠. 나만 ODA만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여전히 ODA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돈이 많이 새요. 많이 새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이 쓰여지는 돈이 제대로만 집행이 되면은 벌써 많이 좋아졌을 텐데 이 쓰여지는 돈들이 많이 새니까 아직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현재까지도 환경투자 사업의 약 50%는 ODA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기업 지출 및 투자. 이거 이제는 이게 돈 버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ODA도 ODA지만은 좀 이제는 그 해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와서 좀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돈 벌러 오라는 겁니다. 돈을 벌러 오라. 여기서 좋은 혜택과 여러 가지 혜택과 이권들을 이렇게 혜택을 줄 테니까 와서 돈을 좀 벌어라. 그래서 베트남 좀 환경 문제를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 산업의 생산 가치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높죠. 이걸 알고서 베트남에도 이런 환경 쓰레기 회사들 물 폐수 처리 업체들이 많아요. 다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급성장하기 때문에 돈이 되거든요. 제 친구 회사도 하나 있는데 오래된 회사 있는데 그런데도 해외 업체하고 손 잡으려고 열심히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규제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고요. 규제가 엄격해지다 보니까 여기 이 분야 환경 오염 억제 분야의 기술, 설비, 측정, 검측 분야 이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오염 관리 분야 거기 보세요, 그죠? 관리 분야가 급성장하죠, 그죠? 관리가 측정하는 것 같은 거라든지 관리 장비가 자 환경 정책이라 거기 한번 프로그램 문제가 있나 이게 여기도 시스템 잘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게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훌륭하죠. 자, 여기는 여전히 거기 보시듯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1992년에 헌법을 기초하여서 법들은 잘 돼 있죠. 여기도 베트남이 법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없는 법 없고요. 다 있습니다. 보세요. 잘 돼 있어요. 법은. 국가환경관리 제도도요. 잘 돼 있습니다. 자원환경부 이런 데는 좀 힘이 약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정부 보면은 정부 행정실이 있고 기획투자부가 힘이 세요. 여기가 이제 기획투자부가 MPI 또는 MIP라고 그래서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서 MPI 그럽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힘이 셉니다. 근데 자원환경부 환경부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돈을 갖다 써야 되지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파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밀립니다. 그리고 거기 건설부 있죠. 건설부 같은 경우는 최근 힘 좀 있어요.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베트남이 많이 짓고 도로도 짓고 건설도 많이 하니까 돈이 많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보건부 별로 힘 없어요. 아시겠죠?
다 돈으로 이제 여기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뭐, 저는 이거 잘 내용 모릅니다, 이거. 네. 저는 여기 뭐, 베트남의 보건부 쪽도 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한 적은 없고요. 거기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뿐이지. 네. 요점은 이런 모든 과들이 다 이게 여기 무슨 과 다 거기 국장들 있고 과장들 있고 되지 않겠어요? 또 장관 있고 차관 있고 또 인민위원회 있으면 인민위원회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여기 막강합니다. 고난이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갖고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 공무원들의 고난이 막강해서 그분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또 이렇게 좀 때때로 인사도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사업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기술 규정도 규정 자체가 규정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규정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십시오. 재밌네요. 저는 뭐 다 있긴 있네요. 네. 네. 많다. 규정 많다. 많다. 자. 환경시장 현황, 시장 현황에서 보자는 얘기군요. 네. 아까 나왔던 거 아닌가요? 또 반복되네. 물 부족합니다. 수돗물 엉터리에요, 여기. 네. 돈이 세요. 상수도 사업 하는 데서 돈이 어떻게 세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노이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 상수도를 하려면은 큰 파이프를 땅에다 묻어서 이렇게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 보니까 그냥 툭 하면 이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물이 다 새버려갖고 수돗물이 가지를 않아요. 툭 하면 그래요. 툭 하면. 시시때때로. 왜 그러느냐? 엉터리 파이프를 썼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돈을 많이 해먹은 거죠. 그죠? 또 그 문제 안 되려고 또 다 뇌물 또 씁니다. 여기다 뇌물 써버리니까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시간 지나가요.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깜빵 가 있죠. 업자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게 물이 제가 보기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엉터리 운영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약간 급수 문제도 이것도 이권 사업이라서 이 문제가 있죠. 수질 개선이 필요하고요. 뭐 상수도 공급 급수 분야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에게 개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베트남 국내 사람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외국인에게 개방한 분야는 쓰레기 분야입니다. 상수도 가격은 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전기세에 비하여 베트남 전기세는 꽤 비싸거든요. 한국에 근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돗물은 굉장히 너무 싸요. 그래서 저도 동의해요. 차라리 수돗물 가격을 올려서 그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좀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외국인에게는 괜찮겠는데 아마 수돗물 가격까지 올려버리면 베트남 서민들에게는 좀 힘들겠다. 그 생각은 제가 합니다. 아직까지는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에서 쓰레기는 해외 투자를 받는데 아마 상수도는 아직까지는 해외 투자 안 받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PPP 방식의
투자를 촉진하자, 민간 투자. 근데 이것도 자기네들 투자하지 아마 해외 투자는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 수돗물 분야에서도 좀 해외 투자를 받지 그래요. 한국 회사에 맡기면 우리 제대로 할 텐데, 물 안 새고, 파이프 좋은 거 쓸 텐데. 응? 그죠? 네. 상수원 관리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기 상수원은 팔당댐 쪽에 있나요? 비교적 그 가보면은 그 상수원 관리가 철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죠. 상수원 관리도 제가 여행 다녀보면은 그렇게 상수원 관리, 상수원 지역이니까 철조망 쳐놓고서는 여기 뭐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여기가 흙이 많아갖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돌이 많잖아요. 여긴 돌보다 흙이 많아서 물에 이렇게 물이 흙탕물이 많습니다. 흙탕물. 강 같은데도 저 북부 지역으로 가보면은 그 큰 강들이 지나가는데 다 저기 흙탕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물과 함께 주입이 되니까 이게 그 물 쓰기에 좀 힘든 거죠. 흙탕물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물 처리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깨끗한 물보다는 흙탕물이 돈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급수 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경우에 ODA 역시 또 ODA네요.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술을 수입해서 이제 설계하는 겁니다. 네. 특히 여기 급수 관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이프 엉망이라고요. 파이프가 최신 기술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돈을 떼먹으니까 돈을 떼먹은 만큼 파이프가 깨지고 부서지고 물이 다 새는 겁니다. 네.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그 파이프 문제 때문에 이 급수 공장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물을 제대로 받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물을 못 받아요. 중간에 다 새버리니까. 그죠? 참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깜빵 더 보내야 되겠다. 다음, 도시생활 배수. 여러분 다들 여기가 베트남 식민지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약 1862년도인가 1863년도인가 경에 프랑스가 첫 번째 침공하기 시작해서 여기 다 베트남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이 거의 15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프랑스 식민지였죠 아마. 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뭐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이런데 어떤 이 폐수 처리 시설은 100년 전 그때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 만들어진 게 기본이에요. 기본 인프라. 그러니 이게 지대도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 부족하죠. 그러니까는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대도시의 생활 배수는 현재 도시 인구의 50% 정도만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게 2013년도 얘기입니다. 벌써 5년이 흘렀으면 지금은 이게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인구가 너무나 급팽창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투자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만만한 게 ODA죠. 만만한 게 ODA예요. ODA 들어오면 계속 ODA 요청해서 받고 이쪽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 안 된다. 난리다. 더러워서 난리다. 그죠?
잘 보이십니까? 네. 다음 페이지. 눈 아프시겠다. 쭉쭉 넘기겠습니다. 엉망이네 다들.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네. 그러면 기술 현황이요? 기술 현황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다. 네. 이거 다 해외에서 다 가져와야 됩니다. 새도 다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패스하는 패스 처리 엉망입니다, 이거. 특히 의료 패스 처리 거의 안 하죠. 규정은 있으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과 정책, 물론 이거 집중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보세요. 베트남의 주요 강 유역, 북부의 까오강과 다인우에강, 남부의 사이공 동나이강, 나날이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물 처리하는 것이 집중 투자 분야 중에 하나라도 저도 알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 이거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돈 많이 번다더라고요. 그럼 제가 관심 있는 의료 폐수는 더 심각하죠. 이거 여기서 베트남 전국 1200개 병원 중에 베트남 병원들은 90% 이상이 국공립병원입니다. 사립병원은 10 내지 15%밖에 안 돼요. 한국하고 반대입니다. 한국하고 정반대예요. 근데 이 중에서 30% 병원만이 30%만이 폐수 처리장이 운영 정상적이고 나머지는 안 된다. 여기서 이거는 통계가 이러니까 아마 이거보다 훨씬 나쁠 겁니다. 실제로는. 자, 고체 폐기물 분야요? 이것도 문제죠. 물뿐만이 아니라 고체 처리. 자, 이것도 문제다. 도시 생활 폐기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거리에다 막 갖다 버린다. 이거. 농촌 폐기물 더 심각하다. 농촌 아무데나 다 버리고 그냥 태워버린다. 길거리에서 막 아무데서나 그냥 쓰레기 태워버려서 그냥 냄새 심각하고 쓰레기 태우는 냄새 때문에 최근엔 좋아지긴 했으나 점점 좋아지고 있죠. 네. 유해 폐기물 처리 소각하는 건데 이거 다 위탁하고 넘어갑시다. 유해 폐기물 처리 똑같은 얘기 반복돼요. 그죠? 이거 한국이 이거 잘하잖아요. 대안을 찾고 있는데 모든 건 이렇습니다. 베트남에는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기술력과 자본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그것이 정답입니다. 베트남 자체로는 처리하기 힘듭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 지방 정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시장 규모 좋죠. 좋아요. 대기오염 분야 말씀 반복해서 자꾸 나오네요. 영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대기오염 문제. 처리 기술이요? 엉터리죠, 뭐다 이거. 네. 최근에는 여기는 이제 2000 발전 계획을 보면은요, 전기 발전 계획, 화력 발전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맺는 말, 이제 드디어 끝나갑니다. 자, 결국 너무 빨리 성장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도저히 해결을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 투자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있고 기술과 같이 그럴 때 베트남은 충분한 인센티브와 이익을 드릴 수 있다. 어서 오셔서 돈 좀 버시고 베트남에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에는 더 이상 쓰레기 처리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의료 분야도 그래요. 제 전공인 의료 분야에서도 한국에 이미 병원 다 지지 않았나요? 여기 와서 좀 병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좋은 자리 좀 주시고. 저 여기 의사 면허 있으니까. 네. 이리 보세요. 베트남 환경사업의 대부분은 ODA에 그죠?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ODA 사업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 표준을 적용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근데 베트남 기술이 엉터리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ODA 자금 집행에 대해서 그는 외국의 설비 기업 및 엔지니어링 회사, 컨설팅 회사 등에 의해서 수주되고 있으니까 한국 기업들 와서 좀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베트남의 뭐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 마찬가지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 다들 베트남 뜬다 하지 않습니까? 성장한다. 베트남에 돈 벌 수 있다 하는데 막상 또 하노이나 호치민이 똑같아요. 여기 와서 돈 번 한국인 찾아보러 가면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야, 베트남 뜬다며. 뜨지. 베트남 와서 돈 번 사람 있어? 찾아보니까 여기 별로 없네. 이상하네. 그럼 다 뭐지? 베트남에서 와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벌써 10만 명을 거의 돌파하는데 베트남이 와서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막상 베트남에 와서 돈을 제대로 번 한국인은 별로 없지? 어떻게 된 거야? 이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이나 LG 이런 큰 기업들, 대기업들의 또는 대기업들의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들 그죠? 이런 기업들은 와서 돈 버는 거예요. 그죠? 기업들은 돈 버는데 이거보다 좀 작은 middle to low, middle to small, 스몰 비즈니스, 보통 영재, 자영업자라고 하든지 또는 개인들이 투자해서 들어와서 사업하는 경우는요,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돈 벌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교민들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주재원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하여튼 월급 받는 분들, 그죠? 주재원들은 그냥 월급 주고 파견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와서 사업하려고 하는 이제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이 돈 벌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큰 성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거는 바로 이 베트남의 현재 이 체제, 국가적 어떤 정부 체제, 법령 체제, 또 매우 특이한 어떤 이 관시, 여기 관시가 더욱 중요해요. 중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관시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권한을 쥔, 권력을 쥔 권력자들과의 어떤 중요한 인간적 관계, 또 이 사회문화적인 이해,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게 좀 필요한데 보통은 베트남을 대기업들은 그런 걸 좀 많이 조사하고 오는 것 같아요. 자본력도 있고 좀 인력이 충분하니까 정보력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개인들은 그런 정보력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보고 베트남? 이거 후진국이야. 우리 한국인 좋아해. 베트남 여자들 생략하고 잘 웃고 예뻐.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오는 거죠. 그러면은 거진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방향, 베트남을 진짜 이해하고 하는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얕보지 말고, 절대 베트남 얕보면 안 돼요. 얕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런 것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귀한 시간을 내시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흘려듣지 말고 베트남에 관심이 있고 베트남 진출에 관심이 있고 베트남에 와서 일할 생각이 있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모든 분야, 베트남에 대한 그 사회 경제적인 문화에 대한 거 모든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식을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까지도 진짜 주식에서 성공하고자 하시면은 베트남 모든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듣고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성공의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하는 이제 그 관련 참고 문헌들 굉장히 열심히 잘 썼네요. 네, 참고 문헌도 이렇게 아주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베트남 투자한 것이 이제 공장 분야, 부동산도 많이 하죠. 건설, 여기 와서 도로도 많이 짓고요. 네. 어뮤즈먼트 에나스는 별로 분약해요. 여기 한국 가수들이 오는 되게 인기인데, 이 한국 가수들이 오기에는 아직 좀 이게 금액이 잘 안 맞죠. 개런티 금액이 잘 안 맞아서 못 오죠. 그죠? 네. 호텔들 여기 많이 해요. 조그만 호텔들도 부티크 호텔 같은 거 한인들이 많이 하십니다. 장사 잘 되고요. 헬스케어 분야는요. 여기 8번에 헬스케어 건강 분야는 가장 그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한국인의 투자 중에서 가장 빈약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광산이요. 9번 광산이요. 이거 잘못 광산 들어갔다가 망하기 십상이죠. 10번 파이낸스 인슈런스 분야는 여기 베트남 은행들이 사립은행들 같은 거라든지 국가은행 스테이트 뱅크 오브 비엔남 SBBS BV 같은 경우도 한국의 금융당국하고 은행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코워크하고 있죠. 열심히 해요. 농업 분야에 좀 더 관심 가지면 좋죠. 여기 농업 분야에 12번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거 그런 거 한국에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선진 농업 기술 여기 와서 하면 돈 많이 버실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에 미디어 분야, 인포메이션 미디어 분야 여기 굉장히 취약해요. 한국에서 와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쪽에서 최근 베트남 과학기술부 이런 데서 많이 연구소도 새로 만들고 또 열심히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소 한번 가볼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과학기술부에서 새로 연구소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거기 한번 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대화도 한번 해보는 기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많이 취약합니다. 다 해외 기술을 찾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17번의 웨이스트 쪽, 쓰레기 쪽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미 오늘의 주제가 그거였고 17번이 오늘의 주제였죠. 18번 분야. 이거 에듀케이션 트레이닝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18번으로 빼놨지? 이거 18번 에듀케이션 앤 트레이닝 분야는요. 이거 한 3번으로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이거 3번 정도로. 이게 지금 가장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고 이거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분야예요. 그리고 이권 사업이에요. 한국에 잘 발달되어 있는 특히 이제 잡 트레이닝, 직업 훈련 분야 이쪽 여기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에듀케이션 앤 트레이닝 분야를 전수할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큰 어떤 국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기 와서 삼성전자보다 이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제대로 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주말 다가오네요. 오늘 금요일이죠. 저는 칸가루 그룹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칸가루 그룹이 다낭시에서 오늘 개업 창설 15주년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1000명이 다낭시로 다 모이는데 칸가루 그룹
거기 코코베이 리조트라고 있어요. 코코베이 리조트라고 좋은데 거기에 통째로 전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초청받아서 고문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오늘 거기 다낭 가서 한 2, 3일 묵다 옵니다. 행사 참여하고 곧 또 동영상 제가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꼭 그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옆에 종 버튼 눌러주시고 친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